안다고 다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다 책을 쓰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과 쓰는 건 달라요. 이재명에 대해서 책을 써야 된다는 그런 거에 의기투합을 했는데 그래서 이분의 콘텐츠와 저의 필력이 만나서 쓴 거죠. 정말 많은 역할을 서민 교수님이 거의 다 하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람들은 이재명하고 이 형님이 공조한 줄 알아요. 보시면. 그리고 네이버 댓글 같은 걸 봐도 공격이 주로 이쪽으로만 가더라고. 저는 잘 어디 보니까 이렇게 화력 지원 부탁한다. 가서 댓글 좀 지원해달라 해가지고 김경률 뭐 또라이 또 시작했다 뭐 해가지고 사회의 가장 큰 어미 기생충을 잡는 일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지 못하고 듬성듬성 이렇게 쫓아가고 이제 서민 교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이제 그물망을 짜주시는 그런 역할을 했죠. 실제로 보면. 근데 말씀을 이렇게 딱 큰 걸 딱 해주시면 제가 이제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검토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일을 했죠.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대표와 국회의원이라는 두 가지 방탄을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제 그분이 이제 들어가야죠.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이런 방탄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이 대표의 어떤 일을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이거를 알리면 사람들이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기사로 이렇게 한 줄로 한 면짜리 기사로 나가는 그런 걸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기자들이 뭐 정확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책이 꼭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한테 이재명의 죄상을 올바르게 밝혀준다. 아직까지 제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까지 정말 철저하게 잘 검증된 이런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기소, 구속, 가지야 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관련으로 기소도 된 상태이긴 하지만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쪽 스피커분들이 그에 대한 변명들, 해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이. 뭐 그와 같은 민주당 측의 많은 망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낱낱하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속고 있다라기보다는 일부 이제 민주당 측 스피커 뉴스 공모 이렇게 이런 것들 더탐모 이런 것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자기 계좌로 하나도 안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안 받았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그게 아니구나 그 말을 정말 알 수 있을 겁니다. 백현동 그러니까 백현동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1에서 100까지 있다라고 하면 7, 24, 36 이렇게 알고 있다가 쭉 이제 주로 이제 서민 교수님이 쭉 정리해 주셨는데 와 이렇게 앞뒤가 딱 맞도록 정말 철두철미한 그런 범죄 혐의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놀라울 만큼 사실은 저도 이제 기자들과 많이 소통을 하는데 기자분들이 경찰이 이렇게 그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이렇게 뭐랄까요 혐의점을 찝어내기가 대단히 힘들다. 이건 아무래도 이 혐의점을 찾아내서 경찰 단계에서는 송치라고 하나요? 송치하기가 좀 힘들어 보인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서민 교수님이 아주 논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의학 박사님이시니까 명쾌하게 정리해. 이 책에서 제가 필요했던 부분은 바로 거기 한 페이지입니다. 저는 대장동입니다. 네. 맨 처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대장동 사건을 이 책에도 나왔지만 이민석 변호사님으로부터 한번 봐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었는데 그때의 첫 감정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5개 사건들 이런 것은 모두 일관되게 뭐라고 할까요?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공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그와 같은 공적인 위치에 주어진 역할, 책임, 의무들을 개인의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어떤 유력 정치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우리가 보면 누구나도 저 사람 괜찮다 하는 사람들인데 이재명 후보의 대표의 측근은 정말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되게 추심 같은 거 하다가 왔거나 리모델링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랑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 측근들로 데려와서 한 일이 뭐냐면 정지상 같은 경우도 사무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범죄를 저지르고 뭔가를 저지르니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이게 걸리면 그냥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범죄는 정말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저는. 저희가 책을 이제 발간하는 작업 모여서 이제 계속 세미나도 하고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새로운 의혹들, 새로운 폭로들, 뭐 김용 부원장이 이렇게 구속된다든가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호방건설의 자금이 이 대장동 자금과 섞인 정황을 이제 검찰이 포착했다. 이제 이런 기사들 볼 때마다 아 우리 책이 조금만 더 늦게 나왔으면 이런 것도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사건 내지는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새로운 것은 우리가 저희가 수사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으니까 한편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수정 단계 마지막 수정 단계에서 유동규가 변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잽싸게 고쳐서 넣을 수 있었던 게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그 뒤로 사건이 정말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걸 안 넣었으면 너무 낡은 책이 될 뻔했어요. 순식. 그럴 수 있죠. 이민석 변호사님도 이제 금융범죄 사건을 주로 추적하시는 분이고 종종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저도 좀 법리적인 검토를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이민석 변호사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한번 이거 검토 좀 부탁드린다. 아무래도 이게 좀 사익 편취로 보인다. 이재명 당시 지사 혹은 이제 성남시장 시절 여러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해서 저녁 때부터 보고했고 제가 곧바로 보내서 변호사님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운명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화제가 되는 사건들을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맞고 품는 건데 자칫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건인데 이민석 변호사께서 봐달라 이런 게 운명일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순간순간이 어떻게 보면 기억이 나는데 이민석 변호사께서 이제 요청을 하셨고 제가 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의혹의 단편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큰 그림이 나온 상황에서는 그때 어떤 의혹 제기들이 우스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한 땀 한 땀 이렇게 가져오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저 역시도 이것을 알리고 싶고 또 제가 하는 많은 일들이 기자분들로부터 국회의원분들로부터 협업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제 자료 요청이라든가 이런 게 국회는 사실 조국 사태 이후로 거의 제가 이제 이른바 협조망이 거의 깨졌고 기자분들한테도 몇몇 언론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보도하기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어느 정도 쭉 정리한 다음에 모 언론에 드렸었는데 거기는 보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그냥 묵힐 수는 없고 페이스북으로 쓰자. 페이스북, 유튜브를 이용해서 쓰자 했었고 엑셀에 이렇게 저도 어느 정도 좀 소름이 돋는 그런 거였었는데 천화동이 1호부터 7호까지 맞고 품는 식으로 그냥 쭉 정리했는데 그게 이제 SK 신탁하고 딱 맞아 떨어졌었거든요. 딱 맞아 떨어지고 이거는 뭔가 의심스럽다 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주간조선의 모 기자가 이제 그런 말을 참 이런 전모가 밝혀지기 위해선 여러 가지 우연 이런 것들이 겹친다 생각하는데 주간조선 기자가 그거 가지고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천대 유축에 이거 맞냐 그랬더니 맞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지점이 이 전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크나큰 변환점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정민 기자의 그 문제가 됐던 그 신호탄 그 글 있잖아요.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봐도 틀린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자 홍분이 이거를 제보를 받아서 파헤치기에는 쉽지가 않았는데 이 사실 우리나라 회계사 중에서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할까 정치판에 이렇게 좀 관여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 편을 두는 순간 자기 고객의 반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형님이 계셔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는 진짜 이분이 아니었으면 대전동은 묻혔을 거고 물론 이제 그게 대선 전이라는 그 시기적인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분의 정말 노력.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와 같은 경제 사건은 자금의 흐름이다. 자금의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 쪽이 더 많이 가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이와 같은 경제 사건은 자금의 흐름이 처음이자 끝이고 결국은 오늘 이제 아까도 언급하였지만 호반건설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여러 가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대장동 사건의 규모를 매출 4조 비용 2조, 결국은 이익이 2조짜리가 남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 2조의 행방 하나하나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대략의 흐름들 1조, 1조 2천, 1조 4천 이게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지금 당장 어떤 결말을 바라지도 않고 나올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수사의 진행에 따라서 1년, 2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제가 질질 끌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 사건의 속성상 이건 늘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뭐 저는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내내 해명되지 않았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이 사건들도 사실 지금 밝혀진 바가 거의 없거든요. 이건 저는 지금 있는 대장동 사건, 뭐 백현동 사건 이런 사건들을 끝낸 다음에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로 가야죠. 예. 이 사건은 어쨌든 지난 정권부터 이제 수사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수사가 이제 어쨌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탄력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그 국민적인 그런 뭐 성원과 지지가 필요한데 이게 이거를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떠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지금 이제 그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이재명 대표 지키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당 정체가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을 이제 제거해서 민주당도 다시 태어날 기회를 이제 일종의 뭐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성남시장은 어떤 지자체장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은 이제 대선 후보로 하마터면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의 부인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위치가 너무 다르죠. 지금도 어떤 지자체에서는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이렇게 물론 그런 것도 없어야겠지만 그것까지 다 이제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런 분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뭐 그런 일이 자꾸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더 높은 공직자일수록 더 높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누적된 일이고,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고칠 마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근데 저는 이게 뭐 비리로 봐서는 대장동이 클지 몰라도 이게 그 공적인 그런 재산을 사유화한 아주 그 이재명 이분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이 법화 유용이나 이런 게 들어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규명이고 처벌이 꼭 돼야 됩니다. 저도 이제 농담처럼 페이스북에도 몇 번 썼는데 내가 뭐 재벌 대기업도 이겨보고 했지만 뭐 건방진 표현일 수 있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겨본 적이 없다. 실제 그렇거든요. 뭐 4-5번 이러저러 일을 하게 되면 다 이겨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못 이기고 비슷한 맥락에서 회계사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뭐 법인세, 소득세 이런 일들을 저희들도 하는데 지방소득세는 하지 말아라. 지방세는 일 건드리지 말아라. 늪가 같은 것이고 하는데 그런 일종의 난맥상이 이런 기초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남시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다시피 성남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재반복되고 심지어는 경기도에서는 더 확대해서 이제 재생산된 양태가 일어나는데 저는 차제에 이와 같은 이제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분명히 기초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이라든가 막강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견제 감시 장치는 뭐라고 할까요? 정말 무기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은 차제는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들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뭐 기초자치단체 제 고향 해남 그리고 뭐 경북 청도 이런 데 보면은 그간 5명의 군수가 있었다 그러면 막 3명, 4명 다 구속되고 뭐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데 좀 심각한 문제이지 않나. 그러니까 법화보다 저는 어쨌든 공무원을 갖다 자기 노예처럼 부렸다는 게 저는 더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사실 그 7급 공무원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배소연 5급 배소연한테 인간적인 모멸을 당하면서 계속 이제 수발을 들었잖아요. 사실 그 사람도 뭐 계약직 공무원 할 때 이렇게까지 심한 일을 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불 같은 뭐 옷 정리 같은 것까지 하고 뭐 걸어놓고 초밥 사고 이런 걸 하면서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그분들이 당연히 알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거를 시키는 것 자체가 법카를 얼마 썼다는 것보다 훨씬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받았던 월급이 당연히 국고손실죄 뭐 5억 5천 뭐 이렇게 포함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월급도 모두 우리 국민 세금을 띵땅한 걸로 이렇게 좀 그렇게 처리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보면 이 법카 의혹은 뭐 7만 원이다, 얼마짜리다. 대장동 의혹도 정말 초반에 저에 대한 공격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뭐 김경률은 부동산 시행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짜 회계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축소하기 모든 사건들을 본인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축소하기 바쁘고 반면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윤석열 정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두 다 이제 침소봉대하기 바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분들은 어제 이제 술자리에서 과거 이 진보적인 인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어떤 체제 내화된 어떤 뭐 유산자 계급이라고 한다라면 민주당은 정말 얘네들은 체제를 넘나드는 사기꾼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국민의힘은 뭐 가진 자의 편에 서서 뭐 회사의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데 반해서 이 사람들은 본인의 입으로는 뭐 중산층, 뭐 노동자, 농민의 편을 든다고 하지만 그런 적은 건 아닌 것 같고 이분들은 정말 체제를 넘나드는 수위를 넘나드는 사기꾼들 아닌가. 배소연 기소 5급 공무원 기소당할 때 김혜경 씨는 공동정범으로 돼 있고 이번에 김용 구속 기소할 때도 이재명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거는 아직 재판 이제 기소가 이제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전 정권에서 워낙 검찰들이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현 정권의 검찰이 5월부터 일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딱 그 기소하기 알맞은 시점이고 앞으로 2년간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재판이 벌어질 거고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사건이지 하다가 이 책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책을 들면서 이거는 이렇구나 하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 언론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겨레에서 과거 대선장 관련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대통령 후보가 구속되거나 기소된 바는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힘들 것이다. 라는 이제 희망을 말씀하시던데 저는 과거의 사건과 이번 사건은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선거 공영제도가 도입되어졌고 상당한 부분이 이제 국고로 보존되는 측면이 있어서 과거의 사건과 지금의 사건을 이제 평행하게 대비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분명히 뭐 파렴치한 그와 같은 이제 일반 잡범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횡령 사기 이런 수준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검찰 수사의 칼날이 이재명의 목을 비켜나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냐면 대장동은 본인이 모두 기획 설계하였다. 그리고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시피 이미 저는 그와 같은 의혹에서 크게 사건의 결말이 벗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보다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소 내용이 재판장에서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김용, 정진상을 위한 수사망들이 새로운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혹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단죄 이것이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받지 않았다. 본인 통장은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저는 곧바로 이제 많은 이들이 얘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어떤 돈을 받았기에 과거 그와 같은 혐의 내지는 최종적인 단죄가 되었었는지 그걸 되묻고 싶고요.
뭐 많은 이들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그물이 성기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유동규가 사실 뭐 측근이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해도 그동안 대장동 사업을 같이 해온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가 입을 열었다는 거는 뭐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김용이나 정진상 같은 사람, 정진상은 모르겠지만 김용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잘 그럼 만일 자기가 다 썼다라고 하고 자기가 다 처벌을 받는다면 모르겠는데, 과연 그 대통령 될 가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계속 바칠까요? 왜냐면 그분들은요, 이익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목표로 된 그런 모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가치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가치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한 계속 밑에 있는데, 이 사람은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순간 이 사람은 더 충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이재명 측근들은 그러니까 음습한 일을 할 때는 아주 단단해 보이지만 그게 무너졌을 땐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봅니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재판에 있었던 문답 내용, 진술 내용들을 여러 언론들이 이제 싣고 있는데, 저는 이제 유동규 씨도 이제 회심을 한 것 같지만 남욱 변호사도 좀 비슷한 위치에 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욱 변호사가 상당히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진술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와 같은 발언들이 그간의 사건의 흐름 과정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것과 이제 비교해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 회계사들 용어로는 왁구가 맞고 전후 관계를 딱딱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남욱 변호사가 야, 김만배가 당시 이재명이 나 남욱을 아예 빠지라고 하지 않았냐. 2014년 12월에. 그리고 2015년 12월에는 이제 그런 말도 하거든요. 김만배가 그때 남욱 나한테 과거에는 이제 2014년 12월에는 그냥 빠지라고 했었는데 25% 지분 가지고 내가 12.5% 가지고 나머지는 이재명 거라는 말 하지 않았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앞뒤의 여러 가지 정황들과 딱딱 들어맞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일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그 희망이 낙관적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건에서 현금 뭉치들이 계좌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계좌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현금 뭉치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현금이 움직일 때 어떤 혐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진술들이 객관적으로 들어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한 명이 계속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점점 김만배 혼자 이렇게 입을 닫고 소위 입국닷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다른 사람들의 진술들, 정황들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건 누군가에게로 화살이 꽂힐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입을 닫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입을 여는 순간 이제 급격히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이 안 팔리잖아요. 우리 나갈까 말고. 사실 사람들 기억이라는 게 이제 좀 이렇게 기억이라는 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법카가 이제 뭐 도화선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거 보다 보니까 대리 처방 의혹이 먼저였어요. 그걸 그리고 대리 처방 의혹과 대리 처방을 대신 그러니까 공무원 사적 이용, 이게 이제 제일 먼저였고, 법카는 그 며칠 뒤에 이제 밝혀지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억이라는 거는 정확하지가 않고, 이걸 보다 보면 그분들의 희망이지 싶어요. 어떤 사건의 실상과는 관계가 없는, 이건 이제 누차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하지만은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이거든요. 범죄에 대한 수사일 뿐이지 이 사건들의 정치가 개재되는 것은 본인들의 희망이겠죠. 이것을 정치화하고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본인들의 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대통령이 뭔 일을 하든지, 예를 들면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추모를 하면 추모한다고 까고, 안 하면 안 한다고 까고, 뭘 해도 까는 사람들이 기본 50%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층에서도 좀 이제 그 지지 안 하고 관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지율하고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몇 프로가 나오든 간에 어쨌든 간에 뭐 조국 수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뭐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 다 기소돼서 처벌받고 지금 조국에 대한 뭐 재판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모든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재판으로 다 말하는 거고요. 저는 이재명이 이 5가지 의혹 중에서 한 개도 빠져나갈 게 없다. 사실 이거 말고도 의혹이 한 50가지 더 있잖아. 근데 우리가 안 쓴 이유는 이게 이제 재판으로 이제 증명될 만한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1600몇 명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좋아서 찍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지난 뭐 대선을 뭐 비호감 뭐 대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죽어도 못 찍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이다라고 생각하고 안 찍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1600만 명 중에서 진짜 뭐 우리가 늘 보는 언론만 보다 보면 진짜 그게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게 진짜 누명을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 책은 눈을 뜨게 해주고 귀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여러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그리고 참여연대도 있으면서 사실 두려움은 못 느껴봤거든요. 그리고 뭐 오히려 일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 이제 전율 같은 건 느껴봤어도 두려움은 없었는데 솔직히 이번에는 여러 명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럴 때 조금 솔직히 두렵기도 하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가급적이면 우리 애들한테는 막 이런저런 거를 보호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과거에서부터 뭐 굳이 뭐 시민단체에서 오랜 활동을 해왔다라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결국은 사건 사고를 접할 때 팩트 파인딩이 맨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누군가 저는 뭐 제가 말하지 않았다라면 또 다른 사람이 말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먼저 본 사람이 먼저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쭉 사건을 접해왔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책을 쓰는 중간은 두려울 수 있죠. 책이 못 나오게 하려고. 근데 책이 출간됐는데 이제 우리를 죽여서 뭐 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뭐 대선 후보가 되고 낙선을 하고 여기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이후에 곧바로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고 그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수단은 어떤 거였었냐면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본인의 지역구가 아닌 당시 송영길 당대표의 지역구를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상식적인 수단으로 가서 들어앉게 되고 거기에 이어서 당대표로 선출되는 모습 이게 이제 뭐랄까요 뭐 제가 어떤 표현을 썼는지 모르는데 그 비슷한 감정 공포라는 표현도 썼을 것 같은데 야 이게 이렇게까지 되나 민주당 스스로가 어떤 발언들을 했냐면 2년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야 이재명계 의원은 한 명밖에 없어. 그래서 뭐 이재명계가 다수를 차지할 리는 없어. 그랬던 것이 1년 6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대선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되고 심지어는 최근에 아주 많은 의사결정을 만장일치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뭐 공포? 아까의 의미와는 다른 약간 전율? 공포로부터 비롯된 전율들은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하나의 어떤 정당, 스스로 민주적임을 자부하는 정당들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하는 그리고 뭐 괴물화되어 가는 모습, 괴물을 보는 모습으로부터 좀 공포를 느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사실 좀 받았어요. 사실 처음 받은 건 아니고 전에도 한번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받을 때마다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이제 다른 편에 선 사람에게 전화를 해갖고 이거 뭐 이런저런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막 손이 떨렸어요. 저는 그게 근데 막상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대선 전이고 이게 진짜 정말 이러다가 어떻게 뭔 일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밤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11시 넘은 시간인데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받으라고 해서 그냥 받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문자를 보내자마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이제 받았더니
그때 이제 내용 자체는 그냥 이런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우리 편이면 우리 편이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진효정 선생님한테도 했는데 몰라. 진효정 선생님은 그렇게 떨지 않았는데 저는 떨었던 이유가 제가 뭐 겁이 많아서 그랬다기보다도 저는 이 전학을 의도를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몸조심해라 이런 의도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게.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 얼마나 바쁜데 그때 저 같은 그런 미관 말직한테 전화를 겁니까? 제가 뭐라고 사실은. 근데 저는 그게 하여튼 너무 그게 공포였고 뭐 언제든지 뭐 추적해서 죽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그냥 그게 그렇게 들려가지고 무서웠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부터 이렇게 일을 해보면서 그 느꼈던 행운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면 그 제가 문제 제기하는 집단으로부터 전화라든가 이런 뭐 접촉이 거의 없었다는 거. 이게 전 참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왜 나한테는 그런 시도가 없을까 생각하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또라이다. 그러니까 별반 전화할 만한 효용을 못 느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 김경률의 살아온 삶을 안다면은 전화해서 몇 마디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제가 한 게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뭐 사람 마음이 뭐 하나 해볼까 어떤 것이 제안이 오면 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이제 거짓말일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제가 그쪽으로 가면 좋아할 것 같아서 오히려 안 가려고요. 뭐 무슨 제안이 오더라도 안 감으로써 더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고, 뭐 약간 농담이었고요. 다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아직도 스스로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그쪽 분들하고 같이 조금 뭔가 아직도 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모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밖에 없다라면 뭐 계속 앞으로도 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면 누군가 사실을 호도하고 뭔가 진실의 외피를 쓰고서 국민들을 호도한다라면 또 뭐 등 돌리고 또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뭐 이와 비슷하거나 이에 준하는 이제 비리가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비판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는 좌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밑바닥을 봐서 여기서 아무리 뭘 해도 그 마음이 변할 것 같지 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 없는데 이분은 아직도 진보라고 생각하고 진보의 재구성을 아직도 원하시는 분이죠. 지금 민주당 인적 구성 뭐 예를 들어서 김의겸 또 누구이죠? 김의겸, 김남국 뭐 이런 사람들이 새로 태어나길 바라는 건 아니고 일종의 정치 집단으로서 본인들이 뭐랄까요? 공익을 실현하는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집단이라면 민주당이 좀 새로 서야 되지 않나. 그래 민주당이 새로 서야 저는 지금 당장 국힘도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옆에 빵집이 조금 나아져야지 맨날 뷔페 한 빵만 팔고 뭐 이렇게 뭐 핸드폰 판다면서 벽돌 팔고 이러면 여기 유인이 안 생기거든요. 전 역시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분들 너무 지지부진하고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좀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누구든지 좀 제대로 좀 섰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 저는 과연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게 맞나 생각하는데 의회의 기능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의 어떤 입법 기능 그리고 기타 행정부서에 대한 감시 기능 이런 기초적인 의무라도 제대로 좀 시행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도 제대로 된 입법이 있었는지 제대로 된 견제 감시를 하는지 정말 지극히 회의적이고 본인들 앞에 놓여 있는 우선은 뭐 차기 공천 혹은 이권 명망만을 위한 이런 발버둥을 보면서 좀 참 회의적이고 때로는 정말 뭐 이런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이런 의회라면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까지도 뭐 끌어내게 하는 이런 분탕질을 보면서 좀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나라에 더 어느 당이 도움이 되느냐를 갖고 따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원전을 뭐 이렇게
박살냄으로써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없애고 그리고 한미 관계에 그냥 균열을 해서 우리를 어떻게 안보 위협에 더 노출을 시켰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 삶이 삶의 어느 쪽이 더 좋은 영향을 주느냐. 저는 당연히 이제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민주당이 저는 계속 삽질을 해서 그냥 저는 국민의힘이 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서 보수 정당 둘이서 그냥 더 국민을 잘 살리겠다 이렇게 싸우는 그런 세상을 원해요 저는. 정말 재건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뭐 지적인 도덕적인 자산을 다 상실해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스스로 쌓았는지도 의문스러워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로부터 비롯된 것일 텐데 그걸 모두 다 이제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정권과 문재인 정부와 쉽게 동화되어져 버렸고 뭐 그러한 양태는 뭐 인적 물적 교류로도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이슈,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든가 검수완박에서는 정말 나쁘끄러울 정도로 옷을 홀라당 다 벗고 뛰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재건이라는 게 가능할까? 재건이 아니고,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자산을 가지고 다시 만든다는 뜻인데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좀 더 시일을 보고 어차피 모두 다 초토화돼 버린 상황에서는 뭐 기존의 것을 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하자 이거 가지고 하는 건 무의미하고 기존의 인물들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보다 더 지켜보고 저는 지금은 시민사회는 오히려 반성하고 침묵해야 될 때가 아닌가. 보수 시민단체를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저도 공동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한연대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참여연대가 되겠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의 참여연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 대신에 참여연대가 밟았던 전철은 절대 밟지 않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정치권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게 시민단체가 이런 거구나,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런 느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MBC 사태 같은 게 났을 때 그 자막 조작 사건 났을 때 정치권에서 뭐라 그러면 이게 언론 탄압이 되지만 시민단체는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뭐 MBC 반성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저는 우리나라는 시민사회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전 다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보수 쪽에서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